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1950년대에 비하면 뭐 몇백 배에서 몇천 배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고 했죠. 국가, 정부가 주도를 해서 또 여러 가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정말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나라다. 그리고 그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아주 많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고, 이 문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하나의 또 다른 과제, 숙제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고, 또 여러분이 TV나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있는가, 또는 여러분이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경제 성장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관찰이 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그래서 학습 목표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다 좋은 것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부작용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사회를 풍요롭고 편리하게도 한다. 그렇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풍요롭게 되었고 편리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면서 집에 자동차도 한 대씩 있게 되고, 편리한 집에서 아파트 같은 집, 편리한 집, 그 다음 집안에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텔레비전, 뭐 컴퓨터,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하면서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결국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성장한 것보다 너무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버려 가지고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 결국 우리나라가 원래는 농업 국가였잖아요. 하지만 이 농업 국가에서 바로 산업 국가, 특히 산업 국가, 산업 중에서도 이제 이런 공업을 발달을 시키면서 경제 성장한 걸 전에 배웠죠. 그러면 이 전에 이 농촌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장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죠. 공장으로 가서 결국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게 된다. 공장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업화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을 해버렸다. 즉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한 곳은 시골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도시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커졌다.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살면 소득이 어쩔 수밖에 없죠.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주요 산업으로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 이런 것, 채소는 뭐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걸 많이 먹지만 뭐 과일이라든지 고기 같은 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많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어도 그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소득을 벌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들이 있죠. 반면에 산업이나 공업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들은 해외에 수출을 하거나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도시와 농촌 간의
버는 돈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더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지 않겠죠. 다 도시에 살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배웠던 거랑 연결 지어보면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런 데가 결국 도시 아니에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반대로 농촌에는 사람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나라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자, 농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농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도시로 모여들었다.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이겠죠.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근무 시간이라든지 임금, 그 다음에 근무 환경 등이 법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즉 일하는 곳의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너무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근로, 노동을 시킬 때는 이 근로의 기준, 어떤 기준으로 일을 시켜야 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희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꼭 한 명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요. 자, 이런 비참한 노동 현실을 알렸던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알렸던 바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열사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 세상에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해가지고 이런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이 전태일이 1970년대에 이제 일하시던 분인데 평화시장이라는 곳, 서울에 가면 이제 평화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시장이라는 곳에서 옷을 만드는 재단사로 일을 했어요. 재단사, 옷을 만드는. 근데 이제 재단사는 그래도 전태일 열사는 좀 더 기술을 가지고 온 사람을 재단사라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을 이제 미싱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당시. 그 다음에 이 미싱 밑에는 또 이제 보조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옷감을 날라주거나 이런. 자,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냐면 이 사람들이 1층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런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허리도 펴기 힘들었겠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2층으로 쪼개가지고. 근데 왜냐면 이 옷을 이렇게 기우는 거는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1층을 두 개로 쪼갰다는 거지. 얼마나 열악한 환경.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쉬는 날이요, 한 달에 며칠이나 쉬었을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이 일요일날 쉬잖아요. 4주라고 치면 8일은 쉬죠, 30일 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달에 2번 쉬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계속 일을 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 자, 지금은 하루에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게 돼 있어? 8시간을 일하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적으면 뭐 12시간, 심지어 많으면 16시간까지 노동을 시켰다,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과한 환경 속에서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옷을 만지니까 옷에서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나오죠. 이 먼지들을 제대로 환풍기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하게 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져. 막 폐렴에 걸린다든지 건강이 안 좋아져. 완전히 이거는 이 옷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돈을 벌겠지만 이 노동자들은 자기의 건강,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노동 현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즉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지? 근무 시간이나 월급이나 근무 환경 마찬가지로 그 다음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었다 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고, 이 문제를 알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태일 열사다. 전태일 열사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노동법을 알게 되면서 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 다음에 전태일 열사가 결국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마지막엔 결국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분신,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외칩니다.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후에 전태의 열사가 외치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치고 자신을 희생하여 바로 이 부당한 노동 현실을 알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동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왔다는 걸 알고 이제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고 더 인간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자 이제 또 사람들이 너무 도시로 많이 몰리고 산업화를 이루고 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가 생겨났다. 자, 공장에서 이렇게 폐수가 나오죠. 수질, 물이 오염되고요. 토양, 바로 땅이 오염되고 대기, 공기가 오염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공장에서 이제 저런 환경시설 정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 다 돈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보내려면 결국 정화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정화시설을 갖추는 게 다 돈이다 이 말이지. 그런 거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만들어서 팔려고만 하고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했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바로 이 1997년에 일어났던 외환위기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1997년에 IMF라는 위기가 있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어려워졌는데 이때 무슨 위기냐면 이걸 외환위기라고 해요. 결국 외환위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외국에 있는 나라가 있겠죠. 외국의 나라가 있고 특히 이 외국의 나라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면 그렇지 우리나라 기업이 예를 들면 뭔가를 물건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물건을 팔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은 우리한테 뭘 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환이라고 하는 미국 돈인 달러를 주로 주는 거지. 그래서 달러를 이렇게 벌어들여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당연히 외국에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한테 뭐 물건을 사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물건을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져왔어. 그러면 우리나라도 뭘로 줘야 돼? 마찬가지로 달러로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사오거나 돈을 빌려오거나 했는데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이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1980년대 90년대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막 100억, 1000억씩 막. 그러면 정부에서는 뭐예요? 돈을 쉽게 빌려줬던 거죠. 왜?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돈을 쉽게 빌려줬다. 마찬가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막 물건도 막 사오면서 돈을 빚지고 이렇게 막 빚을 막 낸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이 빚을 갚을 수 있어 없어? 갚을 수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달러로 된 다른 나라의 기업의 돈을 못 갚으면 신용을 잊게 되는 거 아닌가?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의 뭐가 떨어져? 신뢰도가 떨어져. 즉 이걸 신용이라 그래. 신용이 떨어지면 더 빚을 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구입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1997년에 큰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국민들하고 정부하고 기업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거. 만약 이때 극복하지 못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뭐 망해가지고 엄청 혼란 속에 있겠죠. 어쨌든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경제 성장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자,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돈이고 돈을 항상 경제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양극화는 우리 예를 들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게 양극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예를 들면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의 간격이 옛날에는 예를 들면 요만큼이었다 치자. 근데 양극화는 결국 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뭐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가난해져 버리는 거야. 반면에 부자들은 더 어떻게 돼? 부자들은 이제 더 부자가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 격차가 커진다는 거지. 바로 이렇게 빈부의 격차. 여기서의 빈이 가난한 사람을 빈곤하다. 여러분이 아는 부자다. 이 부자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 이것이 도대체 왜 사회 문제가 되는 건지 생각해 봅시다. 경제 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축적이라는 것은 부를 쌓게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는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결국 왜 벌어지느냐? 경제적 양극화, 빈부격차의 문제는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예요. 뭐 우리나라 사회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원인을 따져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생산한다고 할 때 결국 있어야 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본과 토지와 그 다음에 뭔가 일하는 이 노동이 투입이 되면 이 세 가지의 삼박자에 의해서 뭐가 생산된다? 물건이 생산되는 경우, 뭔 가치가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돈을 축적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첫 번째로는 내가 돈이 많으면 돼. 그지? 두 번째로는 내가 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돼. 자, 물론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노동은 어쨌든 이 자본가들이 주는 월급에 의해서 받는 거니까 내가 더 받고 싶다? 그럼 내 능력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죠. 근데 자본가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최초의 자본을 쌓기 위해 그들이 노력을 했을 것이고,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무조건 비난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오히려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자본이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80을 먹건 90을 먹건 그 돈을 버는 거고, 땅이 있으면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버는 건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자본이나 이런 토지 같은 거는 뭐예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에 기부하거나 뭐 버리고 떠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내 자식한테 물려주죠. 그러면 그 자식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물려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냥 부자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가 돼 있어서 건물이 있거나 뭐 땅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의 가게에서 내가 임대료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게 되면 부자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의지를 잃어가잖아요. 왜 열심히 하려고 안 하겠죠. 왜 열심히 해도 난 부자가 안 될 텐데. 의미가 없죠.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부자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 중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하고 국회,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를 말하고 국회는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결국 이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한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실업자는 직업을 잃은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죠. 이렇게 소득이 적은 즉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완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완화한다. 줄인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알겠죠? 그럼 뭐가 있냐? 자,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생계비. 생계비는 뭐야? 생활에 필요한 돈을 보조한다. 이게 생계비를 준다. 왜? 노인이나 장애인, 노인이 막 70, 80이 됐는데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뭐 한 달에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런 것들. 최소한의 생계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죽지 않을 정도로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 다음 양육비. 마찬가지로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람이 배워야지 그런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누구에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각종 지원을 통해서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복지라고 하죠. 복지. 자,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결국 이런 생계비, 양육비, 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그 다음 국회는 마찬가지로 방금 말한 복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뭘 만든다? 법률을 정한다. 아까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생계비를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사람들에게 줄 거냐라는 기준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야. 그렇지? 요 기준을 법으로 잘 정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을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국회가 중요한 곳이지. 세 번째는 시민단체. 시민단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뭐야? 말 그대로 시민, 즉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야. 알겠어요? 뭐 여러분이 어디 지나다니다 보면 막 서명 받거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시민단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연탄,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 뭐 기름 보일러라든지 가스 보일러를 못 대니까 연탄 나누기, 또는 무료 급식소. 정말 하루 한 끼가 먹기 힘든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무료 급식소에 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라도 드실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다. 그 다음 시민들은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돈이나 물건도 기부하고 개인의 재능도 사회에 기부한다.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기니까.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경제성장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뭐가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빈부격차에 대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아몬은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을 알렸던 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전태일 열사라는 분을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오늘의 아몬은 전태일이 되겠습니다.